안녕하세요 여러분, 환경공학을 가르치고 있는 오쌤입니다. 이번 영상은 나합격 대경경기사 필기 2020년도 대기오염 개론에 대한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 2회차 통합으로 봤던 1번 문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는 전기자동차에 대한 문제가 출제되었는데 가솔린 자동차와 디젤 자동차에 비해서는 전기자동차의 출제 비율이 낮지만 요즘 전기자동차를 많이 사용함에 따라서 가끔씩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전기자동차의 특성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내연기관에 비해 소음과 진동이 적다. 자, 이때 나와 있는 내연기관이란 무엇이냐 하면 디젤 자동차와 가솔린 자동차입니다. 자, 그거에 비해 소음과 진동이 적습니다. 자, 길거리를 걷다 보면 상대적으로 전기자동차는 무슨 조용하게 다니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뒤에서 오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좀 위험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기서는 맞는 보기가 되겠고, 자, 2번 CO2나 낙스를 배출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기자동차는 친환경적인 자동차이므로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죠. 자, 그 다음에 3번 충전 시간이 오래 걸리는 편이다. 당연히 디젤 자동차나 가솔린 자동차에 비해서는 충전 시간이 오래 걸리는 편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디젤 자동차와 가솔린 자동차는 경유나 휘발유를 넣는 시간만 포함되지만 전기 자동차는 충전을 오래 해줘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오래 걸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번 보기 대형차에 잘 맞으며 자동차 수명보다 전지 수명이 길다 되어 있습니다. 자, 대형차에 잘 맞지 않으며 자동차 수명보다 전지의 수명이 짧습니다. 따라서 틀린 보기는 4번이 되겠네요. 자, 그럼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주로 연소 시 배출되는 무색의 기체, 물의 매우 난용성이며 혈액 중에 헤모글로빈과 결합력이 강해 산소 운반 능력을 감소시키는 물질은 무엇인가? 자, 대표적으로 무색의 기체이며 헤모글로빈과 결합력이 강하고 산소 운반 능력을 감소시키는 물질은 일산화질소와 이산화탄소가 있습니다. 자, 두 가지 물질 모두 무색이며 난용성이며 헤모글로빈과의 결합력이 강한데 그 중에서 보기에서 나와 있는 것은 NO이기 때문에 NO를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문제입니다. 실제 굴뚝 높이가 50m, 굴뚝 내경이 5m, 분출 속도가 12m/s, 그 다음에 풍속이 4m/s라고 할 때 유효 굴뚝의 높이는 얼마인가 되어 있는데요. 자, 이때 우측에 나와 있는 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지금 주어져 있는 식인 델타 H는 연기의 상승 높이로서 유효 굴뚝 높이는 기존의 굴뚝의 유효 상승 높이를 더해서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주어진 식을 이용해서 델타 H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델타 H는 1.5, 그 다음에 곱하기 아래에 있는 U는 무엇이냐면 풍속입니다. 따라서 4, 그 다음에 WE는 배출가스의 분출 속도이기 때문에 12를 대입하고 뒤에 있는 D는 굴뚝의 내경이므로 5를 대입해서 계산을 해보면 됩니다. 계산을 하게 되면 22.5m라는 값이 나오게 되죠. 하지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유효 굴뚝의 높이인 HE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굴뚝 높이인 50 더하기 연기의 상승 높이인 22.5를 하게 되면 72.5m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답은 72.5m인 3번이 되겠네요. 자, 계속해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문제입니다. 지름이 1마이크로미터이고 밀도가 10의 6제곱 g/m 세제곱인 물방울이 공기 중에서 지표로 자유낙하할 때 레이놀즈 수는 무엇인가? 자, 이때 공기의 점도는 0.0172 g/m/s, 그 다음 밀도는 1.29 kg/m 세제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용해서 레이놀즈 수를 구해보도록 할 텐데, 자, 레이놀즈 수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점성력분의 관성력으로 밑에 분모에는 점성계수 뮤, 그 다음에 직경, 그 다음에 속도, 그 다음에 밀도를 곱해주면 됩니다. 자, 이때 주어져 있는 것은 자유 낙하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때 V는 침강 속도인 VG를 구해줘야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침강 속도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침강 속도인 VG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이 공식도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18뮤분의 dp의 제곱 로 p 마이너스 로의 g입니다. 자, 이때 단위 환산을 하는 게 중요한데
MKS나 CGS로 맞춰서 대입하거나 아니면 그대로 대입한 후에 단위 환산을 해줘도 됩니다. 자, 지금은 한번 그대로 대입한 상태에서 단위 환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점성계수, 점도를 먼저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 곱하기 공기의 점도는 0.0172 g/m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입해야 될 것은 입자를 대입해 보도록 할게요. 지름은 1.0 마이크로미터의 제곱. 자, 지금 보게 되면 미터 단위를 환산하기 위해서는 마이크로미터를 미터로 바꿔줘야 됩니다. 따라서 1미터는 10의 6제곱 마이크로미터이고 이것의 전체의 제곱이기 때문에 위에도 마찬가지로 1미터 전체의 제곱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리가 없기 때문에 밑에 다시 써보도록 하면, 자, 그 다음에 대입해야 될 것은 밀도 부분이죠. 자, 지금 보면 로 P에 대한 것은 물방울이기 때문에 물의 밀도를 대입해 줘야 됩니다. 자, 이때는 물의 밀도, 자, 물의 밀도는 얼마였냐면 1g/ml입니다. 하지만 주어진 공기의 점도는 1.29 kg/m 세제곱이기 때문에 이것을 단위 환산으로 바꿔주게 되면 1000 kg/m 세제곱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대로 한번 대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1000 빼기 1.29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단위는 kg/m 세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입해야 될 건 마지막으로 G를 대입해야 되는데 이때 G는 중력 가속도로서 9.8 m/s 제곱이 되고, 지금 항상 보게 되면 단위 환산을 해줘야 되죠. 지금 보이고 있는 g과 kg을 소거하기 위해서는 단위 환산을 해줘야 됩니다. 따라서 10의 세제곱 g은 kg이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단위를 환산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무슨 값이 나오게 되냐면 3.161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m/s가 나오게 됩니다. 자, 침강 속도를 구했기 때문에 이제는 레이놀즈 수의 답에 그대로 대입만 해주면 되는 것이죠. 따라서 레이놀즈 수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레이놀즈 수. 자, 레이놀즈 수는 먼저 점도를 먼저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도는 0.0172 g/ms입니다. 자, 그 다음에 대입해야 될 것은 지름, D를 대입하도록 할게요. 자, 1.0 마이크로미터. 자, 그 다음 대입할 것은 방금 구한 침강 속도를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161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제곱미터/s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대입해야 될 것은 밀도를 이제 대입하면 끝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밀도를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밀도는 얼마였냐면, 어떤 밀도를 대입하냐면 공기의 밀도를 대입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보게 되면 킬로그램 단위를 있는데 이것을 그램 단위로 바꿔서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9 곱하기 10의 세제곱 g/m 세제곱이 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단위 환산을 하기 위해 마이크로미터를 미터로 환산하겠습니다. 자, 1미터는 10의 6제곱 마이크로미터가 되겠네요. 따라서 해당 부분을 계산하게 되면 레이놀즈 수는 단위가 없기 때문에 단위가 없는 무차원수인 2.3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제곱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레이놀즈 수를 구했고 이것은 대략 2.4에 10의 마이너스 6제곱이 되기 때문에 2번이 답이 되겠네요. 해당 문제는 침강속도 공식을 이용해서 레이놀즈 수를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침강속도 혹은 이 속도를 주어진 상태에서 구하지만 지금은 새롭게 추가된 문제 유형이기 때문에 한번 넣어 보았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년도 3회차 기출문제 1번 문제입니다. 자, 햇빛이 지표면에 도달하기 전에 자외선을 대부분 흡수. 자, 자외선을 흡수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존층이죠. 오존층. 자, 오존층이 이 자외선의 대부분을 흡수하게 되는데 이 오존층이 존재하는 것이 어디냐면 성층권입니다. 자, 성층권에 오존층이 존재하며 일반적으로 오존층은 20에서 30km 위치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 보호하는 대기권의 명칭, 그 다음에 성층권이 답이 되겠네요. 자, 이 부분은 쉽기 때문에 다시 넘어가도록 하고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4m 높이의 연돌에서 배출되는 가스의 평균 온도가 250도씨,
그 다음에 대기의 온도가 25도씨일 때 이 굴뚝의 통풍력은 얼마인가? 이때 공기의 밀도는 1.3이고 굴뚝 안에서의 마찰 손실은 무시한다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통풍력에 대한 공식은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자, 그럼 통풍력식을 한번 적어 보도록 할게요. Z라고 적고 355 곱하기 H, 그 다음에 무엇을 해줘야 되냐면 273 더하기 TA 분의 1 빼기 273 플러스 TG 분의 1이 됩니다. 자, 각각의 인자가 무엇인지만 파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때 H는 연돌의 높이입니다. 보통 H라고 주어진 것은 일반적으로 다 높이이기 때문에 높이구나 라고 알아주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TA는 대기의 온도, 그 다음에 TG는 무엇이냐면 배출가스의 온도입니다. 자, 그래서 그대로 대입해서 계산을 하면 되기 때문에 한번 대입하는 법만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Z는 355 곱하기 높이이기 때문에 44, 그 다음 곱하기 273 대기의 온도는 25도씨였습니다. 분의 1 빼기, 그 다음에 배출가스의 온도는 250도였죠. 자, 학생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는 게 이때 TA와 TG의 위치를 헷갈려 합니다. 자, 지금 보게 되면 상대적으로 배출가스 온도가 대기 온도보다 훨씬 높은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러면 전체적인 분모의 크기를 보게 되면 대기의 온도보다는 배출가스의 온도 부분이 큰 걸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높은 통풍력에 대한 것은 양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대기의 온도의 부분이 더 작아야 되는 게 맞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2분의 1과 3분의 1을 비교하게 되면 어떤 수가 크냐면 2분의 1이 더 큰 수가 되고, 4분의 1과 6분의 1을 비교하게 되면 4분의 1이 더 큰 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모가 작을수록 큰 수가 되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대기의 온도가 앞쪽으로 온다라는 걸 이런 식으로 외워주면 더 이해가 잘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면 되고,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다음 중 지구온난화 지수가 가장 큰 것은? 자, 이것은 이전 회차에서도 한번 언급을 했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언급을 했습니다. 자, 지구온난화 지수는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냐면 GWP라는 것으로 알 수 있으며, 가장 큰 지수부터 적어보면 SF6, 그 다음에 PFCS, 그 다음에 HFCS, 그 다음에 N2O, 그 다음에 메탄, CO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CO2를 기준으로 1로 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고, 지구온난화가 나오면 메커니즘과 이 GWP에 대해서는 반드시 암기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입니다. 다음 보기가 설명하는 주의대기 조건에 따른 연기의 배출 형태를 옳게 나열한 것은 나와 있습니다. 자, 대기 조건에 따른 연기의 배출 형태는 대기의 안정도로 이용해서 판단하였습니다. 자, 그럼 보도록 할게요. 자, 지표 부근에는 대류가 활발하여 불안정하다. 자, 그럼 표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역에 관련된 대기 안정도죠. 자, 여기는 그려주고, 그 다음에 환경 감율을 그대로 그려주도록 할 건데, 지금 보게 되면 지표 부근에는 대류가 활발하여 불안정하기 때문에 환경 감율은 건조 단열 감율에 비해 이런 식으로 이런 값이 나오게 되고, 그 상층은 매우 안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크로스로 가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환경 감율을 나타내게 되는데, 이때 여기에 굴뚝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굴뚝을 표현하게 되면 안정한 상태에서는 연기가 퍼지지 않고 불안정한 상태에서는 연기가 마구 퍼집니다. 그래서 연기가 어떤 식으로 퍼지게 되냐면 이렇게 일자로 날아가다가 아래로 이런 식으로 더 깊게 퍼지는 형상을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보게 되면 발생 시간 동안 상대적으로 지표면의 오염물질의 농도가 일시적으로 높아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해당 부분은 훈증형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훈증형. 따라서 문제를 골라주면 바로 2번이라는 답이 나오게 되는데, 원추형에 대한 것도 한번 정리해 주는 게 좋은데, 대기 상태가 중립인 경우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마찬가지로 표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면 건조 단열 감율을 그려주고, 그 다음에 환경 감율을 그려주도록 하면 중립이기 때문에 같은 기울기를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중립일 경우에는 바람이 강하거나 그 다음에 구름이 많이 낀 날 자주 볼 수 있는 형태로서 원추형입니다. 또한 이 원추형의 특징 중 하나는
어떤 분포를 띄우냐면 가우시안 분포. 가우시안 분포를 띈다라는 특성도 같이 암기해주면 되겠습니다. 가우시안 분포는 무엇이냐면 이거 학생 때 배웠던 건데 종 모양으로 퍼져나간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원뿔형입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고 19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안료, 색소, 그 다음에 의약품 제조공업에서 이용되며 색소 침착화, 손 발바닥의 각화, 피부암 등을 일으키는 물질로 옳은 것은, 자, 피부암 하면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피부암은 비피더스가 떠올라야 됩니다. 비피더스이기 때문에 피부병은 이게 피부병이고, 이때 앞에 있는 B가 뭐였냐면 비소였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몇 개 더 있었냐면 카이가 있었죠. 카이는 카디움은 이따이병, 그 다음에 수미가 있었죠. 수미, 그 다음에 수는 미나마타병,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망간은 파킨슨씨 유사병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한번 한 적이 있었죠. 그 다음에 납은 뭐였냐면 납은 뭐였죠? 햄은 몸에 나빠. 그래서 햄 합성이 들어가면 납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답은 비소인 3번이 되겠죠. 자, 그러면 다음 회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4회차 기출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 대기환경 보호를 위한 국제의정서와 설명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의정서에 관련된 문제도 나오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소피아 의정서는 CFC 감축 의무다 나와 있는데, 이때 소피아 의정서는 산성비 관련 협약으로서 낙스의 30% 저감 의무를 갖는 의정서입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고, 나머지 2번, 3번, 4번을 한번 읽어보면 되는데 각각의 외워야 되는, 암기해야 되는 의정서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지구온난화 관련입니다. 지구온난화 관련 의정서로서는 어떤 것이 있냐면 교토의정서가 있습니다. 자, 교토의정서는 좌측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구온난화와 관련된 의정서라는 것을 암기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암기해야 될 것은 오존층 파괴 관련 의정서입니다. 자, 오존층 파괴 관련 의정서는 3번에 나와 있네요. 몬트리올 의정서입니다. 자, 몬트리올 의정서는 오존층 파괴물질의 생산 및 사용의 규제를 할 경우에 이 오존층 파괴인 몬트리올 의정서가 된다라는 걸 볼 수 있고, 자, 마지막으로 산성비 관련 협약으로서는 4번에 헬싱키 의정서가 있고 두 번째로는 소피아 의정서가 있습니다. 산성비는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소피아는 무엇이냐면 낙스를 30% 이하로 저감하는 것. 그 다음에 헬싱키는 마찬가지로 산성비의 주 원인인 삭스를 30% 이하로 낮추는 것. 이것이 헬싱키 의정서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세 가지 의정서, 총 4가지 의정서는 반드시 암기해야 되는 의정서이기 때문에 어떤 것과 연관이 있는지도 같이 암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CFC 12의 올바른 화학식은 나와 있네요. 자, 지금 보게 되면 해당 문제는, 자, 그럼 1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대기층의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나와 있네요. 자, 대기층의 구조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위에는 Y축에는 고도, 높이, 그 다음에 X축은 무엇으로 하냐면 기온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번개 모양을 그려주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번개 모양을 그린 다음에, 자, 0에서 12km까지를 대륙권, 그 다음에 12에서 50km까지를 성층권이라고 합니다. 50까지를 성층권, 그 다음에 50에서 80까지를 중간권, 그 다음 마지막으로 오로라가 관찰되는 80km 이상을 열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보도록 하면 1번 지상 80km 이상을 열권이라 한다. 바로 맞는 보기가 나왔고, 2번 오존층은 주로 지상 30에서 45km에 위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30에서 45가 아닌 20에서 30km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오존층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그래서 틀린 보기. 그 다음에 대기층의 수직 구도는 대기압에 따라 4개의 층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기온에 따라서 나누게 됩니다. 기온에 따라서. 그래서 틀린 보기가 되겠고, 4번 일반적으로 지상에서부터 상층 10에서 12km까지를 성층권이라고 했는데 성층권은 위에서 그랬던 것처럼 12에서 50km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18번도 한번 마무리하도록 하고 마지막 문제인 2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학 옥시던트 중 PAN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 PAN에 대한 문제도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한번 넣어 보았습니다. 자, 분자식은 CH3COONO2이다 라는 거로 나와 있는데 맞는 부위가 되겠어요. 자, 그럼 나머지는 어디가 틀렸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BZN보다 100배 정도 강하게 눈을 자극한다 했는데 PAN이 PBZN보다 자극한 정도가 낮습니다. 따라서 PBZN이 더 100배 크다고 볼 수 있어요. PAN보다 큰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수정해주면 되고, 3번 눈에는 자극이 없으나 호흡기 점막에는 강한 자극을 준다 되어 있습니다. 자, 눈에는 통증을 일으키지 않는 게 아니라 눈에 자극을 줍니다. 통증을 그래서 틀린 보기가 되겠고, 자, 그 다음 4번 푸른색 계란 썩는 냄새를 갖는 기체로서 대기 중에서 강산화제로 작용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PAN은 무색무취입니다. 무색무취. 참고적으로 이 계란 썩는 냄새는 황화수소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기를 한번 수정을 해보도록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보게 되면 지금 2018년부터 2020년도까지의 1과목을 보았는데, 자, 1과목은 기본적인 개념이 많고 상대적으로 암기하는 부분이 적습니다. 따라서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를 푸는 게 많기 때문에 여러가지 그림을 통해서 이해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그럼 2과목 기출문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듣느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